자, 230페이지부터 가보시겠습니다. 군집의 종류. 자, 군집의 종류에는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이 있는데, 육상군집에는 삼림, 총원, 사막 등이 있고, 수생군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는 뭐 그냥 한번 봐주시기만 하면 되고 너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층상구조가 보면요. 층상구조는 사림처럼 많은 개체도는 이루어진 군집은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다르다. 즉 밑으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실제로 지금 요 그래프 보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빛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빛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그늘이 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집의 생태 분포,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가 있는데, 수평 분포란 위도에 따라 나타나는 분포고, 수직 분포란 고도에 따라 나타나는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각 부분 명칭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각 부분 명칭별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얘가 수평 분포고 얘가 수직 분포다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얘가 수평, 얘가 수직이다 라는 거. 그리고 수직은 얘들아 뭐에 따른 분포다? 위도야 아니면 고도야? 고도에 따른 분포고, 수직은, 그 다음에 수평은 위도에 따른 분포다 라는 거. 따라서 위도에 따른 분포이기 때문에 수평 분포는 뭐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받지만 얘는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기온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각 부분 명칭은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군집의 천이 231페이지 가볼게요. 여기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에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정리하려면 사실 우리가 어디 파트를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되냐면, 앞에 있는 양엽과 음엽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엽과 음엽 조금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자, 양엽이라는 거는 얘들아 빛이 강한 데서 적응을 한 잎이죠. 얘는 빛이 강한 데서 적응을 한 잎이고, 얘는 빛이 약한 데서 적응을 한 잎이죠. 빛이 약한 데서 적응을 한 잎이야. 얘는 빛이 강한 데서 적응, 얘는 빛이 약한 데서 적응을 한 잎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빛이 강한 데서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얘들아 어떻게 돼? 두께가 두꺼워지고 면적이 좁아져요. 두께가 두꺼워지고 면적이 좁아져. 오케이? 빛이 강한 데서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빛이 약한 데서 적응을 하는 애는 어떻게 돼야 돼? 두께가 얇아지고 면적이 넓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요 양염이 많은 나무를 우리는 양수라고 하고, 음염이 많은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음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양수인과 음수님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1차 천위와 2차 천위에 대한 구분을 지어야 되겠죠? 1차 천위와 2차 천위. 자, 그러면 1차 천위는 얘들아 뭐야? 1차 천위란 바로 우리 불모지에서 시작하는 첫 단계의 싹수죠. 즉, 수학을 배우는데 1, 2, 3, 4도 모르는 아이가 미적분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1차 천위가 되는 거고, 그럼 나는 곱셈공식까지는 뗐어. 거기서부터 미적분을 배우는 과정은 뭐 2차 천위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변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얘는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의 변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 과정이냐,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의 변화 과정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일단 1차 천위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천위에는 건성천이라는 것과 습성천이가 있고요. 2차 천위는 건성천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차 천위
1차 천이의 건성천이는 스타트 단계가 어떻게 되냐? 용암대지, 지우류, 초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순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용암대지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는 과일고 표시해 주시고요. 오케이? 지우류부터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우류란 뭐냐? 거기 적혀 있습니다. 볼게. 우리 건성천이 보면요. 용암대지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천이로 개척자는 지우류가 되는데, 지으류에 의해 거기에 밑줄, 방위의 풍화, 촉진 및 토양이 형성된다. 그러면 건성천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척자라는 것이 있는데, 개척자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개척자라는 것은 천이 단계의 가장 첫 스타트 단계의 우정종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라고. 천이 단계의 가장 첫 스타트 단계의 우정종을 개척자라고 하는데, 그 건성천이의 개척자, 1차 천이의 건성천이의 개척자는 뭐가 된다? 바로 지우류라는 겁니다. 지우류. 오케이. 그리고 습성천이의 개척자는 누가 되냐? 자, 습성천이 빈영양호부터 시작합니다. 빈영양호, 부영양호, 습원, 그 다음에 초원, 그 다음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순서가 되는데, 자, 습성천이의 개척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바로 빈영양호에 살고 있는 습생식물이 되겠습니다. 습생식물, 수생식물 다 똑같은 말이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리고 2차 천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차 천이는 우리 초원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원 단계. 오케이? 초원 단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초원 단계에 2차 천이는 건성천이밖에 없는데, 2차 천이의 개척자는 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것 같으니까, 2차 천이의 개척자는 우리 초원에 살고 있는 초원에 살고 있는 초본류만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단 초원 단계까지가 바로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습성천이, 우리 1차 천이에서 습성천이 되면 빈, 부, 습, 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건성천이 같은 경우는 지, 초로 이어지잖아요. 왜냐면 여기 단계까지가 우리 바로 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기반 다지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기반 다지기 과정. 기반 다지기 과정이다 보니, 이 기반 다지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해보면 바로 토양의 생성 속도가 중요합니다. 토양의 생성 속도가 중요해. 토양이 빨리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저 기반 다지기까지의 과정이 재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토양이 더 빨리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이 지류 초원, 그 다음에 여기 단계까지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관목림 단계에서부터가 이제 뭐냐면 실질적인 발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봐봐. 여기는 일단, 얘들아, 점점 우리 지표면에 닿는 햇빛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사량이라고 불러요. 조사량. 그런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 그늘이 많이 자랄 거고, 그늘이 많이 질 거고, 그늘이 많이 지나 보니까 당연히 조사량은 계속해서 얘들아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조사량은 줄어들 거야. 지표면에 닿는 햇빛의 양은 줄어들게 될 거라고. 그럼 조사량이 줄어듦에 따라, 오케이? 조사량이 줄어듦에 따라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너희들 만약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뭐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뭐 바르라고 배워? 선크림 바르라고 배우지? 그게 뭐냐면 선크림을 안 바르면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이 태양에 있는 자외선 때문에 날아감에 따라서 내 피부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유실이 많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인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 결국 햇빛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에 있는 양분 또는 수분이 날아가든, 빛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면 그만큼 유실되는 양분 또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토양에 축적되는 양분의 양이 어떻게 돼? 점점 많아져. 왜? 유실되는 양이 줄어드니까. 여기까지 가.
오케이? 그러면, 음수림과 양수림을 비교해보면, 조사량은 누가 더 큰 거야? 양수림과 음수림 비교해보면 조사량은 양수림이 더 큰 거야. 그렇지? 그림에 따라서 토양에 축적된 유기양분의 양은 누가 더 많아야 돼? 당연히 음수림이 더 큰 거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검정선을 쭉쭉 읽어볼게요. 토양의 수분과 양분이 증가해서 결국 초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뭐가 질 거야? 조사량이 조금 줄어들고, 조사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음에 따라서 처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광목림이 만들어진다. 그 광목림이 형성되면 조사량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양수림과 음수림 중에서 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냐? 라는 걸 먼저 따지고 보면, 봐봐. 양수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양수라는 거는 양엽이 많은 나무예요. 양엽이 많은 나무. 오케이? 음수라는 거는 음엽이 많은 나무죠.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봐봐. 이 광목림 단계에는 아직은 뭐예요? 조사량이 충분하게 낮지가 않아. 뭐가 자라기에? 이 빛이 약한 데서 적응을 한 잎이 많은 음수가 자라기에는 아직 환경이 조성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광물림 단계에서 양수 묘목은 생장이 가능하나? 양수 묘목은 생장을 할 수 있는데 음수 묘목은 생장을 해 못해? 음수 묘목은 생장을 못해. 오케이? 그러면 이 음수 묘목이 생장을 못하고 양수 묘목은 자랄 수 있으니까 얘가 자라나서 양수림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양수림 단계에서는 뭐가 자랄 수가 있냐면 이걸 보라색으로 표시할게. 양수림 단계에서는 조사량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수 묘목이 생장이 가능해. 이제는 음수 묘목이 생장이 가능해. 그런데 오히려 뭐는 못 자라냐면 양수 묘목은 못 자라. 왜? 양수 묘목이 왜 못 자라냐면 얘는 빛이 강한 데서 적응을 한 잎이야. 빛이 강한 데서 적응을 한 잎인 우량과 같은 애야. 오케이? 그러면 하루에 1kg씩 쌀을 먹어야 되는 애기인데 이 새끼 하루에 광합성을 얼마 못하니까 뭐야? 당연히 하루에 500g밖에 못 먹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왜? 묘목이라는 거는 새끼나무야, 새끼나무. 그러면 이 어린 나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될 텐데, 이 새끼가 당연히 이 밑에 부분에는 얘가 그늘이 많이 져 있으니까 당연히 광합성을 많이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충분한 광합성을 못하니까 굶어 죽고, 얘는 충분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 왜? 애초에 빛이 약한 데서 정원하는 애 새끼니까. 그래서 음수 묘목이 자라서 호남림, 음수와 양수가 동시에 우점하는 숲인 호남림, 그 다음에 음수가 우점하는 숲인 음수림까지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극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극상이 뭐냐면 바로 천이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부릅니다. 천이 중 가장 마지막 단계, 천이 중 가장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극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음수림이 극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단계가 극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천이는 여기 있는 광목림 이후 단계부터, 여기서부터 산불, 뭐 산사태 또는 재해 등이 일어나게 되면 2차 천이가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산불, 산사태, 재해 등이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은 2차 천이가 가능해요. 광목림 단계에서 산사태가 일어난다, 또는 양수림 단계에서, 또는 흑마림 단계에서, 또는 음수림 단계에서 산사태가 일어난다. 그럼 2차 천이가 가능하다. 그럼 2차 천이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초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쭉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23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우점용의 평균 키는 누가 더 크다? 음수림이 더 크다. 거기다 밑줄 쫙 하고 별표. 오케이? 자, 거기다 별표.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수의 키가 더 크다는 겁니다. 뭐다? 양수다. 오케이? 음수의 키가
보통 양수보다 더 크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게요. 문제는 6번 풉시다. 6번과 6-1번 240페이지 두 문제 풀게요. 이따지 일본에 버려진 밭이라고 있는데 버려진 밭을 뭘로 칠하는지 모르겠는데 버려진 밭은 2차천이 시작이겠죠? 자, 갑시다. A는 초원 다음이니까 얘는 관목림, 그 다음에 관목림 다음에는 양수림, 양수림 다음에 호남림, 호남림 다음에는 음수림이 되고요. A는 관목림, 그 다음에 B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법부터 갈게요. 가는 2차천이다. 자, 초원 단계가 첫 스타트 단계, 즉 그렇게 되면 2차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1차천이 나타나는 것이다. 1차천이 중에서는 얘는 무슨 천입니까? 습성천입니다. 그렇죠? 인가 비음은 맞고요. 그 다음에 A의 우정종은 지으르다. 자, A의 우정종은 자, 정인아 뭐여야 되니? A 운동 양 A 뭐야? 무슨 림인데? A 양수리 A가 양수림이야? 살면서 과목 관목림이지. 그럼 관목림의 우정종은 뭐야? G 관목림의 우정종은 관목이어야죠. 이렇게 양수림의 우정종은 양수의 뜻.
관목림의 우점종은 당연히 관목이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에서 산불이 나면 초원 단계부터 천이 시작된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여기서 산불이 나게 되면 2차 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평면 도전하는 빛의 양은 자 그러면 한성아 C가 정리, B가 정리. C가 적죠? 그렇죠? C에서 적어야죠. 그 다음에 자 혼합면에서 양수 묘목의 밀도가 음수 묘목의 밀도. 자 묘목이야 묘목. 자 그렇게 되면 재영아 누가 더 정리? 양수 묘목과 음수 묘목 중에서 음수가 더. 적어야 돼? 그 호남림에서 묘목이잖아 묘목. 양수가 더. 그렇죠. 그러면 양수가 더 적어야죠. 자, 양수인 단계에서부터 양수 묘목은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수 묘목은 거의 0에 수렴해야 된다. 오케이? 음수 묘목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 묘목의 밀도가 크다고 하면 비유권은 틀린 겁니다. 오케이? 6-1번으로 봅시다. 6-1번은 마찬가지로 6-1번도 마찬가지로 2차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얘가 당연히 우리 초원 단계가 되겠고요. B는 양수림, 그 다음에 C는 음수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왼쪽 나번에 있는 그래프는 각각 기역과 니은 종의 B 또는 C 종의 우점종을 나타낸 건데 자, 봐봐. 이 과정에서 관찰된 식물 기역과 니은의 P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계속해서 증가하는 요 자식이 뭐여야 되겠어? 요 자식이 음수 종해야 되니까 얘가 C 종의 우점종이라고 봐야 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음수, 그냥 음수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양수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기역번 A의 우점종은 지유류이다. A의 우점종 지유류 맞나요? 초원이죠. 당연히 A의 우점종은 초원이 돼야 되겠고요. 가는 2차 천이에 해당한다. 역시나 2차 천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동그라미는 B의 우점종이다. 아니죠? B의 우점종은 뭐예요? 기역 동그라미 당연히 C의 우점종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남림에서 기역 동그라미의 묘목과 니은 동그라미 묘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들아? 양수 묘목이 잘 자란다고 못 자란다고? 못 자란다고. 그러니까 기역의 묘목은 잘 생장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과 니은 되겠습니다. 니은과 니은. 초원의 우주님 초원. 초원의 우점종은 초본류라고 봐야 됩니다. 초본류. 오케이? 초본류가 풀떼기라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질순환 가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요. (242페이지) 자, 첫 번째 물질 생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생산. 자, 물질 생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 피식량에 대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총생산량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 총생산량이라는 거는 곧 총광합성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광합성량. 즉,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한 또는 생성시킨 뭐다? 포도당의 양, 그 유기물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총생산량이라는 것은 총광합성량이라는 것입니다. 그 총광합성량은 당연히 뭐와 뭐로 나뉘냐면 순생산량과 호응량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순생산량 안에는 이제 뭐뭐가 포함되냐면 바로 피식량, 고사낙엽량, 마지막 뭐 들어가? 생장량 들어갑니다. 생장량. 오케이? 그래서 호응량이라는 것은 세포를 통해 소비하는 유기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를 통해 소비하는 유기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피식량이란 자 먹혀. 생산자가 누구한테 먹혀? 1차 소비자한테 먹히겠지. 생산자가 1차 소비자한테 먹힐 거니까 얘는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이야.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야. 1차 소비자의 섭식량.
그럼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라는 것은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이라는 것은 곧 뭐야? 이게 곧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 이라고 보시면 돼. 총 에너지량. 이게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은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고사작용량이라는 거는 말라 비틀어서 없어지는 양. 오케이? 그 다음에 생장량이라는 거는 축적 유기물량이라고 보시면 돼. 축적 유기물량. 그 축적 유기물량과 관련된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생물량이죠. 생물량. 생물량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냐면 생체량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도 해? 현존량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물량, 생체량, 현존량 셋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생물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생장량의 적분값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장량의 적분값. 오케이? 생장량의 적분값이다. 그러면 내가 현재 50kg야. 오케이? 현재가 50kg야. 그런데 다음날 1kg가 쪘고, 그 다음날 2kg가 쪘고, 그 다음날 3kg가 쪘어. 그러면 3일 뒤에 나의 몸무게량은 뭐야? 라고 하면 56kg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하루 찌는 양들은, 하루하루 찌는 양들은 생장량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생장량이 누적된 결과인 65kg, 56kg, 얘가 뭐다? 얘가 곧 생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가 곧 생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생장량과 관련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생물량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생물량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라는 거는 다시 뭐 플러스 뭐로 나뉘냐면 배출량 플러스 동화량으로 나뉩니다. 배출량 플러스 동화량으로 나뉘는데 배출량 플러스 동화량으로 나뉘는데 이 동화량은 다시 뭐로 나뉘냐면 동화량은 첫 번째 호응량 두 번째 자연사량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생장량 마지막 피식량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요 피식량 자, 그러면 피식량 요거는 다시 뭐가 될까? 우리 생산자의 피식량이 뭐였어? 생산자의 피식량은 곧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었어. 그러면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2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는 거야. 2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2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눠져.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기 쫙 적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뷰 넘버 22, 거기에서만 밑줄 봅시다. 극산에 도달한 군집은 총 생산량과 호응량이 균형을 이룬다. 밑줄 쫙. 얘들아, 집중해. 알겠지? 뷰 넘버 22, 극산에 도달한 군집은 총 생산량과 호응량이 균형을 이룬다. 거기다 밑줄 쫙. 오케이? 총 생산량과 호응량이 균형을 이룬다 라는 거는 총 생산량과 호응량이 거의 같아진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극상에 도달한 군집은 자, 현우야, 총 생산량과 호응량이 균형을 이루면 뭐가 0으로 수렴하겠니? 봐봐, 총 생산량은 뭐 플러스 뭐야? 현우야, 공량 플러스 생산. 그럼 이제 호응량과 총 생산량이 지금 같아져. 극산에 도달하면 그럼 뭐가 0으로 수렴하겠어? 순생산. 순생산량이 0쪽으로 수렴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인 즉슨 극산에 도달할수록 순생산량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소리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알아서 저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충분히 뭔 내용인지 알겠죠? 바로 문제 풉시다. 1번 보세요. 247의 1번.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갑시다. 보면요, 지금 X와 Y 둘 중에 뭐가 총생산량이고 뭐가 호응량이어야 돼? 현우야, 뭐가 총생산량이고 뭐가 호응량이어야 돼? X, Y 중에서. 현우. 뭐가 총생산량이고 뭐가 호응량이어야 돼? 현우야. 야, 이 자식아 집중 안 해? 봐봐. X와 Y 주제에 누가 커? X가 커. 그러면 당연히 총생산량 뭐 플러스 뭐야? 순 플러스 5니까 누가 더 커야 돼? 총생산. 당연히 총생산량이 커야 되니까 X가 뭐 해야 돼? 총생산량이어야 되겠지? 집중해, 너야. 그럼 Y는 호응량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극상에 다다를수록 총생산량 호응량은 균형을 이뤄가니까 점점 똑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여볼게. A, B, C 가볼게. A, B, C는 각각 호응량, 표식량, 순생산량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고사량과 생산량이 지금 B 안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준아, B는 뭐여야 돼? 순생산량이어야 돼. 그러면 A는 뭐여야 될까? 호응력. 당연히 호응량이어야 되겠지. C는 희식량이 될 거야. 그렇지. 그 다음, 봐봐. 가의 총생산량이 나의 총생산량이 3배래. 근데 지금 현재 퍼센트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가 여기에다가 몇 배를 때리면 될까? 3배를 때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얘를 총량을 3배로 늘려주시면 얘는 6, 얘는 21, 얘는 48, 얘는 225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억방부터 갈게요. A는 초식동물의 호응량이 포함된다. 자, 그러면 서준아, 마이너스 선생님. 아니야. 왜 아니야? 초식동물의 호응량. 자, 초식동물을 하면은 1차 소비자. 오케이? 1차 소비자의 총 내식량은 배출 플러스 동화량 안에 호응량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자의 호응량 안에는 얘가 포함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1차 소비자의 호응량은 어디 안에 포함된다고 해야 돼? 생산자의 순생산량 안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여기가 기억방 틀렸고요. 2번 B는 생산자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다. B는 생산자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의 총량이라고 하면 틀리죠. 오케이? 순생산량은 총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5 플러스 뭐가 오히려 총량입니까? A 플러스 B가 총량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C는 초식동물의 섭식량과 같다.
주식생물의 섭식량과 같죠? 1차 소비의 섭식량이 곧 피식량이니까요. 그러니까 D번 맞고요. 고사량은 나에서가 더 크다. 고사량은 나에서가 더 크니 너 다에서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나에서 총 생산량에 대한 순 생산량의 배분율은 33%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32, 33%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은 B의 생장량에 포함된다. 아니 1차 소비자의 생체량 자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이라는 거는 자 일로 와볼게.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이라는 거는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의 축적량이야. 그러면 그는 동화량 안에 포함될 것이고 그러면 동화량은 섭식량 안에 포함될 것이고 섭식량은 B의 생장량 안에 포함될 수가 없죠. B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 맞을 수가 있는데 B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 맞을 수가 있는데 B의 생장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오히려 어디에 속한다고 봐야 돼? 당연히 그렇지 B의 피식량 안에 속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이죠. B번 틀렸고 15번 가에서 생분의 B는 감소하냐? 생분의 B 자 생물량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분모는 증가 당연히 B 순생산량은 점점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얘는 감소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는 15번 맞습니다. 됐죠? 굿 다시 앞으로 돌아봅시다. 243페이지 자, 에너지 흐름 갑시다. 자, 에너지 흐름이라는 거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흐른다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물질과는 달리.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게 되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 태양이 있어. 그 태양이 빛 에너지를 쏴. 오케이. 그 태양의 빛 에너지를 누가? 당연히 여기 있는 생산자가 이 빛 에너지를 먹고 뭐 할 거야? 광합성 할 거야. 오케이? 여기서 광합성을 할 거라고.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인 포량을 만들어져. 오케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 오케이? 이걸 누가 처먹어? 이걸 당연히 생산자가 처먹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우리 생산자한테 빨려 들어가. 오케이?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서 이동을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사체 및 배설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 및 배설물이 있으면 이 사체 및 배설물을 누가? 당연히 분해자가 분해를 하겠지. 분해자가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될 거야. 그리고 각각의 영양 단계들은 뭘 방출해? 당연히 각각의 영양 단계들은 세포호흡을 하겠지.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뭐가 방출돼? 열 에너지가 방출될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빛 에너지인데 나가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니까 에너지의 형태가 달라. 따라서 에너지는 뭐 할 수 없어? 순환할 수가 없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과학계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를 순환하지 않고 상위형 단계로 흐르기만 한다. 밑줄적. 따라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뭐 해줘야 돼?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된다. 그리고 공급되는 주요 에너지 거기는 밑줄적. 공급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뭐다? 빛 에너지다. 자,
자, 그러면 광합성을 했고, 그 다음에 뭐야?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세포를 통해 열 에너지 방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분해자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4차 배설물 역시나 분해하면서 세포에서 에너지 방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에너지율 거기다 공식 동그라미하고 별표. 에너지율은 얘들아 뭐로 구한다?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으로 보여준다.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식으로 나타내줘. 다시 한번 얘들아 뭐라고? 전분의 현 곱하기 100, 전분의 현 곱하기 100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구해준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밑줄자 일반적으로 상기환경 단계로 갈수록 뭐한다? 감소하는 경향성을,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자, 그럼 가봅시다. 여기는 보통 이렇게 계산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계산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생산자 1차, 2차, 3차가 되어 있는데, 이 3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 3만큼의 에너지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이만큼 빠져나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현재 보면 내가 이쪽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X라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 X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거기 문제 조건을 뭐라고 적혀있어? 3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50%다. 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전분의 현, X분의 3 곱하기 100이 50%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X는 뭐 나와야 됩니까? 6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연만큼의 에너지량이 6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3만큼 갔어. 이쪽으로는 2만큼 갔네. 그러면 이쪽으로는 몇 만큼 가야 돼? 1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얘가 총 6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는 6 갔어. 이쪽으로는 2가 갔네. 이쪽으로는 3이 갔어. 그러면 6, 3이 다 더해주면 11. 오케이? 자, 이쪽으로 11만큼 갔네. 이쪽으로 12만큼 가네. 이쪽에는 기억만큼 가네. 근데 선생님 기억은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이 분해자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보시면 되겠죠? 분해자가 12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해자는 12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있고 1, 2 기억 다음에 12여야 되니까 얘는 8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8, 11, 12 가져해 주시면 31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바로 문제 풉시다. 3번 갈게요. 249의 3번. 249의 3번 풀어주세요. 249의 3번. 이 3번 망한 거 없죠? 네.
자, 갈게요. 계산만 착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계산만 착실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할게. 15, 5. 그러면 얘는 20만큼의 에너지 갖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60, 20, 니은. 얘가 그러면 80 플러스 니은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죠? 얘가 사실 80 플러스 니은 될 수도 없어. 얘가 375만큼의 에너지 감출하고 있으니까 얘가 375만큼의 에너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20만큼의 에너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여기가 100입니다. 네. 그러면 얘는 기억 100, 350 다 더하면 기억 플러스 45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저 기억 값을 구하기 위해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억 플러스 450 분의 100이 10%니까 10분의 1이다. 그러면 기억은 뭐다? 따라서 550이다. 오케이? 기억은 550. 이 상태에서 기억하고 갑시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얘가 2차 소비자면, 그러면 100분의 20이니까 20%예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2배 맞죠? 20% 나오니까. 기억 플러스 U는 570이냐? 550 더하기 20이니까 570 맞고요. 호흡으로 방출한 에너지의 총량. 자, 호흡으로 방출한 에너지의 총량은 여기 싹 더해주면 1000인데, 어차피 우리 들어온 에너지는 전부 다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는 뭐 해줘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들어온 에너지 1000만큼 들어왔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1000만큼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디귿방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모든 에너지는 분해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용된다. 말이 이상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분해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용되겠어요? 오케이? 뭐예요? 각 단계, 영양 단계도 다 에너지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분해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용된다는 말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해야 되죠. 에너지 효율은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가에서 총분의 호를 묻고 있는데, 자, 지금 생산자가 1000만큼의 에너지량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이 1000만큼의 에너지량이 곧 뭐예요? 광합성을 통해 생성한 유기물의 총량이 총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총생산량. 거기에서 지금 550만큼 빠져나가고 있죠? 이 550이 결국 생산자의 호응량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먹히고 있죠? 오케이? 1차 소비될 때 먹히니까 왼쪽으로 가면 피식량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밑쪽으로 가는 얘는 350만큼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50만큼의 에너지는 고사 낙엽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제로인 거예요? 생장량이 제로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총분의 호는 1000분의 550인 거니까 2분의 1보다 크죠. 오케이? 자, 우리 물질순환 가도록 할게요. 244. 자, 탄소순환은 너무 쉬워요. 탄소순환은 광합성 세포, 광합성 세포, 광합성 세포를 통해 뭐가 된다? 탄소가 움직인다. 광합성을 통해 포르당으로, 세포를 통해 CO2로 나가게 된다. 그럼에 따라서 탄소는 순환한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제 질소순환이 문제란 말이에요. 질소순환. 오케이? 그래서 질소순환은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대기 중 N2가 있어요. 이 대기 중 N2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불러줘요.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는 질소 고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질소 고정 작용에는 두 가지 웨이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오케이? 하나는 N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대기 중 N2를 NH4 플러스 또는 NO3 마이너스의 형태로 바꿔
바꿔주는 걸 우리 뭐라 불러요? 바로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불러요. 질소 고정작용. 오케이? 그런데 이 질소 고정작용을 할 때 각각 관여하는 애들이 좀 달라요. NH2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줄 때 질소 고정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질소 고정 세균. 오케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일어나요. 자, 질소 고정 세균은 총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요. 바로 프리오박테리아와 마지막 아조토박터. 얘네 두 놈은 대표적인 질소고정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질소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인 NH4+로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에 NO3-로 바뀌는 거는 뭐냐면 공중방전에 의해서 일어나요. 공중방전. 공중방전이라면 이그젬플 번개 등이 있겠죠. 번개.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계속 땅 속에다 묻어버리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계속해서 줄어들 거고 그러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땅 속에 묻어둔 새끼를 다시 대기 중으로 돌려보내줘야 돼. 오케이? 그거를 NO3-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NO3-면 이 대기 중에 있는 N2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자, 2번 동그라미 NO3-를 N2로 탈질산화. 당연히 탈질산화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당연히 공중방전에 의해서 질소 고정되는 게 많겠어? 아니면 뿌리오박테리아 같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되는 경우가 많겠어? 세균. 당연히 세균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가 압도적으로 많을 텐데, 그러면 이 새끼를 바꿔주는 작용이 일어나줘야 돼. 그러면 이 새끼를 이렇게 바꿔주는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케이?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질산화 작용이라고 불러줘. 질산화 작용. 오케이? 질산화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얘가 바로 NO3-로 바뀌는 건 아니야. 여기는 NO2-로 바꿨다가 NO2-가 NO3-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NO2-는 아질산이온이라고 불러줘요. 아질산이온. 여러분 질산화 작용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3번은 뭐냐면 NH4+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이 NO3-라고 하는 질산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질산화 작용이라고 불러. 자, 여기에는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을 빨아당겨. 누가? 바로 생산자가 빨아당겨. 오케이? 소비자는 저거 처먹을 수 없어요. 땅속에 묻혀있는 이온을 소비자가 직접 빨아당길 수는 없어. 생산자가 빨아당긴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합성돼? 저 질소 들어가지고 단백질 및 핵산이 합성될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주냐? 바로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4번 NH4+와 NO3-라고 하는 이온을 가지고 단백질 및 핵산을 합성해. 단백질 및 핵산을 합성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바로 질소 유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질소 유기물. 오케이?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질소 동화. 그렇지.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부른다. 질소 동화작용.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새끼가 어찌됐건 소비자한테 처먹힐 거고요. 그럼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체 및 배설물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 사체 및 배설물을 다시 저기 있는 NH4+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이 분해하는 작용, 얘들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 및 배설물을 분해하는 새끼 누구야? 분해자. 그렇지? 그렇게 되면 5번 동그라미 저기 있는 사체 및 배설물에 있는 질소 유기물을 다시 NH4+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바로 분해자의 분해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로 해서 질소는 순환하게 됩니다. 됐죠? 이거 싹 다 알아둬야 돼. 알겠지? 너희들 질소 순환을 오지게 못해요. 오늘 시험, 오늘 그 빅킬러 모의고사 18개 들어있는 모의고사에서 아마 질소 순환 문제 4번 문제였나?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알겠지? 4번 문항이 맞죠? 질소 순환 맞죠? 질소 순환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요 칠판 한바닥에 있는 개념 갖고 4번 문항을 다 풀 수 있는 건데, 4번 문항 같은 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데, 질소 순환 문제 웬만하면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근. 알겠죠? 그러니까 질소 순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어갑시다. 248? 네, 2번. 248 페이지 2번입니다. 자, 갑시다. 지금 보면 일단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이쪽으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면 이쪽으로 고정되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놈이 있어. 빠져나가는 놈은 NO3-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NO3-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NO3-로 바뀌는 이 새끼가 뭐야 되겠어? 얘가 NH4 플러스여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개 빨아당기는 게 생산자 소비자 등록키고 소비자 생산자의 사침입 배송으로 분해하는 얘가 분해자가 되겠습니다. 기억봐. 자, 곰팡이와 버섯은 모두 분해자. 콜. 질소 동화작용은 B에 의해서 일어난다. 생산자에 의해서 일어난다. 콜. 아조토 박터나 프리온 박테리아는 얘들아 1번이야 4번이야? 4번이다. 그렇지. 4번이니까 D급방 틀렸고. 니온 동그라미는 질산이온이냐? 니온 동그라미 암모늄 이온입니다. 과정 2는 탈질산화세균에 의한 작용이냐? 과정 2는 탈질산화 맞니? 탈질산화 맞죠? 과정 3번은 질산화세균, 질산화 과정 맞잖아? 오케이? 비율법 맞고. 공중방전에 의한 거, 얘들아, 당연히 뭐야? NO3-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1번이야. 그렇지? 비율법 틀렸어. 오케이? 자, 거의 다 됐어.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뭘로 넘어오시냐면, 246. 생태계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고,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이 있다. 생태계 평형이란 246이야.
생태표정이나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물질순환이 잘 일어날수록 안정된 생태계를 얘기하고 평형 유지 과정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1 생물 다양성.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유강 들어가죠. 내신 유강 들어갈 텐데 혹시라도 내신 유강 바로 안 들어가고 자기는 모의고사 풀러 학원에 오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모의고사는 제가 2회분 마련할 거고요. 뭐 1회분만 풀고 오답 정리하고 조교쌤하고 같이 질의응답한 다음에 가겠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2회분 중에서 1회분은 그냥 챙겨서 가져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2회분, 온 김에 그냥 2분 다 할게요. 그러면 2회분 다 하고 가셔도 되고. 왜냐면 내가 2회분씩 마련해 줄 거야. 그러면 재영이랑 2명 이렇게 온 거지? 쌤, 클리닉 때 와서 7월에 땀 열나 모르겠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무슨 요일이라고 그럴지 나한테 미리 사전에만 얘기를 해줘. 그래야 조교생한테 전달해 주니까. 알겠죠? 그러면 올 거야? 네, 오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23일까지 조교생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23일까지 제가 다 마련해 놓을 거예요. 알겠죠? 자료는 23일까지 마련해 놓고 공식적인 고3 수강은 30일, 7일 여기 이틀 할게요. 30일, 7일 이틀 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첫 수업은 5월 14일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거의 5월 14일이라고 적어놔. 알겠지? 그리고 5월 14일부터는 새로운 교재로 나갑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기술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재로 나갈게요. 근데 돌연변이 조금 위주로 볼게. 알겠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돌연변이 오늘 거의가 아니고 아예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근데 돌연변이 사실 지금 나가봤자 큰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람의 유전 그리고 세포분열 열심히 트레이닝 해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변형되는 게 결국 돌연변이니까. 알겠죠? 돌연변이는 다음 교재 기술력 가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월 합평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유전 문제를 맞히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킬러 아이들을 다 맞춰야 의미가 있어져요. 그냥 사람의 유전 가계도를 맞췄다. 그런데 자기전도 틀리고 근수축 틀리고 질소순환 틀리고 하면 그냥 가계도 도르거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알아줘. 알겠지? 결국 그런 유전 킬러문항들을 맞출 때 가장 의미가 있어지는 거는 나머지 족밥 문제들 다 맞춰야 되는 거거든. 제 시간 안에 빠르게.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해주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이스토리 계속 잔소리하지만 빨리 다 풀고 한 회차 더 돌아야 돼요. 5월 14일날 오실 때는 마더톤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이스토리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미 다 풀려 있어야 되는 거야. 5월 14일 전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5월 14일날 자이스토리 마지막 검사하고 마더톤 나가도록 할게요. 돌연변이 제외하고 푸세요. 알겠죠? 돌연변이 일단 제외하고 푸세요. 돌연변이 지금 당장 딥하게 파는 거 큰 의미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어쨌건 전략적으로 1등을 노리자고. 전략적으로 1등을 노리려면 사실 돌연변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내가 봤을 때는. 알겠지? 그런데 돌연변이가 개인별로 더 쉽게 느껴지는 애들도 있어. 왜냐면 돌연변이는 어찌됐건 너희들이 내신 때 해봐서 알겠지만 결국 창의력 퀴즈 문제거든. 창의력 퀴즈. 여기에서 갑자기 애 결실시켰대. 뜬금없이. 여기에서 애 갑자기 중복됐대. 여기에서 갑자기 비분리 시켜가지고 애한테 몰빵했대. 이런 거거든. 그러려면 결국 조건들이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것들만 잘 해석을 해서 기출문제 기반 베이스로 해가지고 해석하면 사실 돌연변이는 쉽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돌연변이가 더 쉬운 아이들도 있어. 오히려 가계도가 더 족같은 경우도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교재 가서 제가 좀 더 딥하게 파보도록 하고 어쨌건 비킬러
완벽하게 잘 마무리 잘 지어주세요. 알겠죠? 5월 14일 개강이라고 했고 5월 14일 올 때 마거통 들고 오시라고 했고 그 전까지 이미 자유스쿨을 싹 다 마무리 지어놔 있어야 되고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계속 뽑아주는 것들은 4월 23일까지 제가 자료를 계속 마련해 놓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4월 23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클리닉이나 아니면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클리닉 하는 것들은 제가 이 수업 시간을 클리닉으로 잡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지금 수요일이 그나마 제일 한가하거든.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바빠. 정신없어. 그래서 수요일이 제일 이 타이밍이 계속 한가하기 때문에 이때 와서 모의고사 푸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정인이, 서준이,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나경이, 그 다음에 너. 그 다음 아마 은진이도 오라고 하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5명 거 마련해 놓을게요. 네, 알겠죠? 251페이지 생물 다양성 겁니다. 생물 다양성을 총 3가지가 들어가 있어.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총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는 같은 종상에 살 다른 형질을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밑줄 그을까? 같은 종상에서 다른 형질. 근데 같은 종이라고 안 돼 있는데요. 그게 같은 개체군이라는 것이죠. 같은 개체군 사이에 다른 형질들, 유전적으로 나눠서 다른 형질들이 나타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럼, 자, 종다양성. 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밑줄짝, 종의 수가 많을수록 밑줄짝 하고 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밑줄짝 하고 2번 동그라미. 그거 중에서 얘들아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1번 요인이죠. 종의 수가 많을수록이요. 오케이? 그래서 2번 종의 균등도를 비교할 때는 어느 때 비교하는 거야? 바로 종의 수가 같을 때 비교하는 거야. 종의 수가 같아. 그런데 종다양성을 비교해달래? 그러면 균등도를 따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를 구성하는 환경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유지,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동물이 복잡해져. 거기부터 밑줄자, 먹이동물이 복잡해져. 생태계 평형 유지 용이하다. 오케이? 자, 우리 그냥 바로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좀 문제 풀게요. 253의 1번, 254의 2번 이렇게 두 문제 풀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1번부터 갈게. 자, A 동물 종 형질 다르게 A는 유전적 다양성, B는 뭐야?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니까 종다양성, C는 생태계 다양성이야. 그 상태로 기억번. A가 높은 생물 종일수록 극약 환경 변화에 멸종될 확률이 높다. 당연히 아니죠.
높은 종일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일수록 멸종 확률이 낮다가 정답이니까. B는 동물종, 식물종만 포함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뭐까지 포함해야 돼? 각종 세균류들도 포함해줘야 돼. 알겠지? 세균류는 식물, 동물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균류들을 딱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말은 틀렸고요.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같은 종의 무당벌레에서 반전 무늬가 다양하게 유지되는 거는 당연히 뭐여야 돼요? A. 네. 그 다음에 미음번 C는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 모두 포함된다. 그렇죠. 환경도 포함해야 되니까요. 미음번 맞고요. 생물 다양성이랑 환경 요인들을 제외한 생물 군집 내 다양성 아니죠? 생물 군집 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A, B, C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뭐도 포함되죠? 비환경적 요소, 환경적 요소도 포함되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비유판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2번 갑니다. 자, 가의 개체수는 나의 개체수의 0.5배다. 오케이? 그러면 가의 개체수가 나의 개체수의 0.5배니까 나는 얘를 개체수가 100마리, 100마리 있다고 설정하지 말고 100마리, 50마리 있다고 설정해도 되지만 차라리 얘를 뭐라고 하겠나? 얘를 200마리로 설정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럼 얘가 36마리, 86마리, 60마리, 24마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은 가의 면적의 1.5배다. 나의 면적이. 그러면 얘를 2x라고 설정을 하면 얘는 3x만큼이 됩니다. 면적이. 그럼 딱 봐도 이거 지금 딱 봐도 뭐 물어볼 것 같아? 밀도 물어볼 것 같으니까 이 잘 따는 거겠지? 오케이? 기억한 겁니다. A의 개체분의 밀도는 가에서가 높다. A의 개체분의 밀도는 2x분의 25가 되겠고요. 나는 3x분의 36이니까 지금 보면 x분의 12.5 얘는 x분의 12점 그러니까 가가 높다. 가 맞는 말이고요. C의 개체수는 가와 나가 같다. 같지 않죠? 오케이? 종다양성은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가가 더 큽니다. 왜 가가 더 커야 돼요? 균등도가 더 높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 없겠고 잘들 내신 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5월 14일날 새로운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십시오.